이번 시간은 우울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정신병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몇 가지 이제 정신병리에 해당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상담자가 판단을 해서 위험한 상황에 가지 않도록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신병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이 우울장애인데, 우울장애는 이제 슬픔이나 어떤 공허함이나 어떤 짜증스러운 기분이나,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 인지적으로 어떤 증상에 인해서 개인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그런 부적응 증상을 말합니다. DSM-5에 이 우울장애를 4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먼저 주요 우울장애가 있고, 지속성 우울장애가 있고, 월경정기 불쾌장애, 파괴적 기분조절 곤란 장애가 있는데, DSM-4에서는 이 기분장애에 들어가 있죠. 기분장애,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5에서는 이렇게 분리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게 주요 우울 장애고요. 이제 지속성 우울 장애는 이제 만성화 될 경우에 이제 지속성 우울 장애로 보고요. 그리고 월경 정기 불쾌 장애는 이제 월경 전에 굉장히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이게 이제 과도하게 나타날 때 이 장애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파괴적 기분 조절 곤란은 어떤 충동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지 못하는, 조절하지 못할 경우이기 때문에 아동이나 청소년에 많이 이 장애에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4가지 중에서 주요 우울장애부터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환자가 자살 시도를 했다면 제일 먼저 이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주요 우울장애는 이제 먼저 정서 상태가 굉장히 우울하고, 슬프고, 절망감, 이런 정서 상태를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지적으로 인지삼재나 또는 죽음과 자살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인지삼재는 우울증에서 우울증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인지삼재는 이 우울증을 설명하는 아주 대표적인 아론 벡의 이론인데요. 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지삼재를 가지고 있다. 이 인지삼재가 뭐냐면, 먼저 나, 그리고 타인이나 세상, 또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타인이나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은 살아가기 너무 힘든,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 미래에 대해서는 나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 타인 또는 세상,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신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지삼재인데요. 그리고 이제 수면 장애가 또 동반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주의 집중이 곤란해지고 어떤 판단에 어려움도 생기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부적응이 나타나는데, 사회 활동을 회피하거나 위축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제 식욕과 체중이 현저하게
증가되거나 또는 감소되거나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많이 피로하고 성적인 욕구도 감소가 되고 또 소화도 잘 안 되고 또는 머리가 많이 아프거나 면역력이 저하되는 이런 신체적인 변화도 나타납니다. 이제 우울증을 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먼저 패턴과 양상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양극성 우울증과 단극성 우울증으로 나눠놨는데, 양극성 우울증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린 그 양극성 장애, 양극성이란 말은 그 우울한 상태와 조증 상태, 그 떠 있는 상태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게 양극성 장애인데, 그 양극성 장애에서 보이는 그 우울한 상태, 이것을 양극성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우울한 기간과 과거에 조증 기간이 있을 경우, 이런 경우를 양극성 우울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극성 우울증이 이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제 주요 우울 장애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과거에 조증 상태가 없었을 때, 없고 우울 상태만 있는 경우를 이제 단극성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우울증을 원인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해놨는데요. 외인성인 우울증과 내인성 우울증이 있습니다. 네. 외인성은 말 그대로 어떤 그 외적인 사건이 있었던 얘기고요. 사건에 의해서 우울증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뭐 실연을 당했다거나 실직을 했다거나 이런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내인성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없이 어떤 그 유전적인 것이나 아니면 호르몬 분비 이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발현되는 것을 내인성 우울증이라 합니다. 이제 심각성에 따른 분류로 신경증적 우울증이 있고요. 정신증적 우울증이 있는데요. 우리 정신병리에서 신경증과 정신증을 구별하는 가장 그 대표적인 요인이 현실 검증력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신경증과 정신증을 구별하는데, 신경증적 우울증은 바로 그 현실 검증력이 있는 상태의 우울증이고요. 정신증적 우울증은 현실 검증력이 손상이 된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경증적 우울증에는 어떤 망상이나 환각은 나타나지 않고요. 정신증적 우울증에는 망상이나 환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신증적 우울증 경우는 반드시 입원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제 기타 분류로는 산후 우울증, 계절성 우울증, 위장된 우울증 등이 있는데요. 산후 우울증은 이제 출산 후에 4주 이내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울을 말하고요. 계절성 우울증은 이제 계절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주로 이제 겨울에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위장된 우울증은 이제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나는데, 외연적으로는 우울한 기분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데, 이제 내면적으로는 어떤 우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떤 비행이나 어떤 신체적인 문제로 위장해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위장된 우울증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계속될 경우에는 파괴적인 기분 조절 곤란 장애로 이제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진단 준거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다음 증상 중 5개 이상의 증상이 연속 2주간 지속되며 이러한 상태가 이전 기능으로부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이제 우울증으로 진단이 될 때는
어떤 의학적인 상태로 어떤 의학적인 상태에 명백히 어떤 증상은 포함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진단 증거로는요, 첫 번째, 하루의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주관적으로 보고가 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관찰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또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하루의 대부분 또는 거의 매일같이 뚜렷하게 저하되는 경우, 이것도 주관적으로 또는 어떤 객관적으로 주위 사람들이 관찰이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체중 조절을 하지 않은데 체중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그리고 거의 매일 식욕의 증감이 나타날 경우, 그리고 이제 불면이나 과다 수면이 나타날 경우, 그리고 거의 매일 정신 운동성 초조나 지체가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거의 매일 피로나 활력을 상실하는 경우, 거의 매일 무가치감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 또 거의 매일 나타나는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우유부단함이 나타나는 경우, 또 반복적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특정한 계획이 없이 반복되는 자살 사고나 자살 시도, 자살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여기에 5개 이상 해당이 될 경우에는 주요 우울 장애로 진단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진단 증거가 더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또는 기타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 심각한 고통이나 장애를 일으켜야 하고요. 또 증상이 물질이나 또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에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되고요. 또 주요 우울 사파의 출현이 분열 정동 장애나 정신분열증 또는 분열형 장애나 망상장애, 이런 것에 더 잘 설명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증 사파나 경조증 사파가 있었던 적이 없어야 합니다. 조증이나 경조증과 유사한 사파가 또는 물질 유도성, 그러니까 약물을 말하는데요. 이런 약물에 의해서 만약에 조증이나 경조증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유병률은 아주 높습니다. 20%에서 25%로 높고요. 여성이 2배 정도 많습니다. 이렇게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어떤 우리 이제 우울 장애를 흔한 감기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요. 양극성 우울증은 우울증의 분류 중에서 양극성과 단극성이 있었죠. 그래서 양극성 우울증은 성차의 차이가 없습니다. 평균 발병 연령은 20대 중반인데 청소년기에 급증하는 경향이 있고요. 아동기 때는 여아보다 남아에서 많이 나타나고 청소년기는 여아들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할수록 재발률은 훨씬 더 높아지겠습니다. 또 이제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리고 인종이나 교육이나 수입이나 또 기혼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자살과도 관련이 많은 장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원인으로는요,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대상의 무의식적인 상실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떠나간 대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적개심이 자신한테로 향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유아기 때 어떤 상실 경험이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외상적인 경험에 의해서 발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손상된 자기 존중감의 결과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행동주의적 입장에서는요, 어떤 부정적인 생활 사건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할 수가 없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강화를 이끌어내는 행동을 더 위축이 돼서 이제 감소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우울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지 이론적 입장에서는 이 우울증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아론 백의 이론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아론 백의 인지 이론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론인데요.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이라고 해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환자들이 어떤 취약성을 갖고 있냐면 어릴 때부터 어떤 역기능적인 신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완벽주의적이고 당위적이고 융통성 없는 경직된 신념들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부모라면 반드시 이래야 된다. 여자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경직된 당위적인 사고들을, 신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합니다. 또한 그 취약성으로 인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활 사건을 맡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지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우울한 이들이 생활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지적 오류에서 설명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4가지가 있는데요. 자, 인지적 이론에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인지 삼재와 이 인지적 그 오류에 대해서 오류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먼저 흑백 논리는 그러니까 모든 사물과 모든 것들을 다 선과 악으로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좋은 사람, 나한테 조금이라도 못해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양극단으로만 생각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과잉 일반화라고 해서 한두 번의 사건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죠. 한두 번의 사건으로 모든 것을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두 번 실현당한 것을 가지고 나는 모든 여자들한테 어떤 버림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또는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떤 사건의 어떤 중요성이나 의미를 굉장히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조금 낮게 나왔어요. 이랬을 때 이제 내 인생은 끝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의미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축소시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선택적 추상화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어떤 정보의 일부분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일부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여서 그거를 이제 전체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몇 사람만 그 자신의 발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도 그 일부 몇 명의 부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크게 생각을 해서 내 오늘 발표는 망쳤다, 엉망이다, 이런 식으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네 가지 인지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건에 접했을 때 자동적으로 순식간에 떠오른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울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취약성을 가지고 있죠. 본인이 안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인지적인 오류를 만들어내고 그 오류가 자동적으로 떠오르면서 우울로 빠진다고 합니다. 자, 이 우울 장애 치료는요, 인지치료에서의 치료의 목표는 이런 것들, 이 인지적인 오류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찾아내서 적응적인 사고로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적 사고에 기저하는 어떤 역기능적인 신념을 보다 기능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현실적인 것으로 대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가 있겠는데요. 약물 치료는 이제 항우울제를 복용할 수가 있겠고, 이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그 증상이 좀 빠른 시간 내에 없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증상 완화에만 효과가 있고요. 단지 완화에만 효과가 있고 약물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물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거부하는 것도 참 문제가 되겠고요. 또 이 항우울제를 복용을 했는데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 경우도 문제들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요 우울 장애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지속성 우울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성 우울 장애는 만성화된다고 말씀드렸죠. 만성적인 우울증이다 해서 2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 지속성 우울 장애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DSM-4에 만성 주요 우울 장애하고 기분 부전 장애가 합쳐진 장애라고 장애입니다. 그래서 지속성 우울 장애는 어떤 증상의 심각성보다는 지속성, 기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속성 우울 장애하고 방금 말씀드린 주요 우울 장애를 비교해 보자면 10년 후에도 우울 장애를 앓고 있을 확률이 큰 게 이 지속성 우울 장애라고 합니다. 즉 주요 우울 장애보다 이 지속성 우울 장애가 10년 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14배나 많다고 합니다. 진단 증거로는요, 첫 번째 최소 2년 동안 하루에 대부분 우울한 기분이 있고 그 우울한 기분이 없는 날보다 있는 날이 더 많고 또 이것은 주관적인 설명이나 주변 사람들의 관찰로 드러나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소아하고 청소년에서는 기분이 과민한 상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기간이 적어도 1년 이상 될 경우에 이 장애로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울한 기간 동안 다음 6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욕 부진이나 과식, 그리고 이제 불면이나 또는 반대로 수면 과다, 기억력이 저하되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자존감이 저하가 되고 또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정하기도 힘들고 무만감을 느끼는 이 6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장애가 있는 2년 동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나 청소년은 1년이고요. 연속적으로 2개월 동안 처음에 말씀드린
진단 준 거와 두 번째로 말씀드린 증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가 없었을 경우,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제 최소 2년 동안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고, 그리고 방금 그 6가지 중에서 2가지가 해당이 될 경우, 이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가 없었을 때 진단을 내리고요. 그리고 주요 우울 장애에 대한 진단 증거가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그리고 조증 사파나 혼재성 사파는 이제 조증과 우울증을 이제 합쳐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조증 사파가 없어야 하고 순환성 장애의 진단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조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업되어 있는 거, 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업되어 있는 시기. 그리고 경조증은 굉장히 업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조금 좀 덜 떠 있는 경우를 이제 경조증이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더 덜 떠 있는 경우가 이제 순환성 장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조증이나 경조증 순환성은 이따가 이제 나중에 양극성 장애에서도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가 지속성 분열 정동 장애나 정신분열증, 망상 장애 이런 거에 설명이 되지 않아야 하고요. 또 증상이 물질 또는 그러니까 약물의 원인이 아니어야 되고요. 또 증상이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다른 기타 중요한 영역에서 고통이나 장애를 일으킬 경우에 이 장애로 진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우울증 장애 환자들 중에서 15에서 20%가 이 지속성 우울 장애에 해당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 재발이 잘 된다고 합니다. 유전적 원인으로는 직계 가족 중에 이 장애를 지닌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기질적 요인으로는 신경증적 성향이거나 부적인 정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불안제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인지행동 치료나 어떤 신체적인 운동을 하게끔 하거나 수면 패턴을 개선하는 치료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월경 전기 불쾌감 장애인데요. 이제 월경 시작 전에 어떤 불안정한 정서 상태, 불안하거나 어떤 무력감이나 주의 집중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불쾌한 증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제 대부분이 여성이죠. 여성이 해당되는 장애가 되겠고요. 가임 여성 중에 60에서 80%가 이 월경 전에 짜증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20에서 40%는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어서 이 장애로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이제 다른 것은 이제 주요 우울 장애와 양극성 장애, 불안 장애를 같이 경험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진단 증거로는요, 첫 번째, 대부분 월경 주기마다 월경이 시작되기 전주에 아래 증상들 중에서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증상들 중에서 5가지 이상이 나타나야 하고요. 이러한 증상들은 월경이 시작되면 며칠 이내로 감소하기 시작하고 대부분 월경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한 가지 이상 존재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현저한 정서적인 불안정을 나타내야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슬퍼진다거나 눈물이 난다거나 또 과민해진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현저한 과민성, 분노 또는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증가하고,
세 번째는 우울한 기분이나 무기력감이나 어떤 자기 비하적인 사고가 증가하고, 네 번째는 현저한 불안이나 긴장, 또 안절부절 못하는 이런 느낌 중, 그래서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이 해당이 돼야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다음 증상 중 한 가지 이상 존재해야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큰 단락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증상을 모두 합해서 5개 이상이 증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가 감소되고, 또 주의 집중이 곤란하고, 피로해지고, 에너지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식욕이 현저하게 바뀌고, 또 지나치게 많이 잔다거나, 또는 잠을 들지 못한다거나, 또는 신체적인 증상들이 여기저기 이제 통증이 있거나 더부룩한 느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 이상 존재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증상이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다른 중요한 상황에서 심각한 고통이나 장애가 따라야 되고요. 또 이러한 장애가 주요 우울 장애나 공황 장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고요. 또 어떤 이런 증상들이 어떤 약물, 물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해당이 되면 이 장애로 진단을 내리겠습니다. 자, 원인으로는요, 생물학적 입장에서는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이 하고 어떤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상호작용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지치료 입장에서는 월경 전기 그 징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나 어떤 부정적인 평가가 증상을 악화시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 어떤 변화를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생각들이 또는 평가가 더 부정적으로 흘러가면서 더 고통스럽게 지각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세로토닌 재흡수나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복용할 수 있겠고, 또 인지치료에서는 어떤 그런 생각들, 어떤 부정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을 재구성하는 것들을 치료 방법으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파괴적 기분 조절 곤란 장애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자신의 어떤 불쾌한 기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어떤 분노 행동으로, 또는 청소년들은 이제 비행이나 이런 행동으로 표출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떤 만성적인 짜증이나 분노 폭발, 그리고 이런 아동기의 만성적인 짜증은 성인이 되면 다른 우울 장애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병률은 아동이나 청소년기에 2에서 5% 정도 높은 편이고요. 남아한테 많이 나타나고요. 공병으로는 ADHD나 반항성 장애, 품행 장애가 같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제 성인기로 이제 진행이 되면 당극성 우울 장애로도 발전을 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자, 진단 준거로는 첫 번째, 언어적으로 또는 행동적으로 표현되는 심한 분노 폭발을 반복적으로 나타내야 되고요. 이러한 분노는 상황이나 어떤 자극의 강도에 비해서 지나치게, 현저하게 지나쳐야 되고요. 분노 폭발은 발달 수준에 부적절한 것이 합니다. 분노 폭발은 평균적으로 매주 3회 이상 나타나야 하고요. 또 분노 폭발 사이에도 거의 매일, 또 하루 대부분 짜증이나 화를 내고 이러한 행동을 다른 어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관찰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조울증과 비슷한 증상이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어떤 증상들이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하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증상의 증상들이 세 가지 상황,
즉 집하고 학교하고 어떤 또래 관계에서 이런 세 가지 상황 중에서 두 가지 이상 나타나야 되고 한 가지 이상은 심각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또 이 진단은 6세 이상부터 18세 이전에만 부여될 수가 있고요. 6세 이전에나 18세 이후에는 진단할 수 없는 장애입니다. 또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10세 이전에 나타나야 하고요. 모든 증상 증거가 충족되는 동안 하루 넘게 지속되는 조증 혹은 경족증 사파가 충족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 우울장애 사파 동안 배타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다른 정신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원인으로는요, 기질적인 소인으로 보고 있는데, 좌절에 대한 과민 반응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좌절 내성이 떨어진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소인으로는 좌절감이나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억제하는 뇌 기능이 저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가족이나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부모가 정신병리를 가지고 있거나 예를 들어서 물질 남용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있거나 또는 부모의 어떤 그 이혼이나 갈등적인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거나 역기능적인 양육 행동을 부모가 가지고 있었거나 또는 부모가 방임이나 무관심, 또 일관성 없는 가혹한 처벌을 하는 그런 양육 태도를 가졌을 경우에 이런 장애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치료는 약물 치료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주로 이제 아동과 청소년에 해당되는 장애이기 때문에 이제 아동, 특히 이제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밑으로는 놀이 치료가 효과적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치료도 이제 부모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양육 태도나 환경에 의해서 생겨난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족 치료도 효과가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울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